196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조용히 그렇지만 희망에 찬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 북해의 깊은 해저에서 발견된 에코피스크라는 유전이 상업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사실 이 유전을 발견하는 데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와 유전 탐사 계약을 맺은 미국의 석유회사 필립스는 그동안의 시추가 연속적으로 실패함에 따라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실패로 누적된 비용이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추가 탐사를 포기하고 중도 철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노르웨이 정부와 맺은 계약에는 의무 조항이 있었습니다. 만약 중도의 시추를 포기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위약금을 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무릅쓰고 계속 시추를 했어야 했는데 바로 그 마지막 시추공에서 북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유전이 터진 겁니다. 그런데 이 기적에 가까운 행운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코피스크 유전이 발견된 해역은 노르웨이와 덴마크 사이의 해상 경계선 바로 안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계선이 조금만 다르게 그어져 있었다면 그 유전은 분명 덴마크 소유가 될 뻔했습니다. 이렇게 에코피스크 유전은 기적적으로 아슬아슬하게 탄생한 것입니다. 당시 노르웨이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수산업과 해운업, 그리고 임업이 주된 산업이었고 게다가 거액의 외채를 떠안은 석유 수입국에 불과했습니다. 대형 금융 자본이나 첨단 제조업 등의 인프라는 거의 없었으며 그저 유럽 변방의 작고 소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유전이 발견된 이후 석유 수출로 쌓아 올린 국부 펀드는 2025년 기준으로 약 2.1조 달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가가 직접 소유한 국부 펀드로서는 세계 최대의 금액으로 이는 노르웨이 GDP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버는 돈의 4배를 쌓아둔 것이죠. 그럼 다른 산유국과는 다르게 노르웨이가 이처럼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리고 그 결과 일반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흔히들 자원이 풍부한 나라에는 자원의 저주라고 불리는 현상이 있다고 경제학자들은 말해왔습니다. 자원의 저주란 원유나 광물, 농산물과 같이 자원이 풍부한 나라일수록 더 잘 살아야 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 정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히려 자원이 많은 나라일수록 장기 성장률은 낮아지고 부패와 내전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실증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베네수엘라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1위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 1인당 GDP는 9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네수엘라에서는 원유가 발견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막대한 오일 달러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자국의 통화 가치가 크게 올랐습니다. 통화 가치가 오르자 주요 수출 산업이었던 농업과 수산업, 심지어 제조업까지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당장에 돈이 쉽게 들어오는 석유 하나에만 의존하게 되니 다른 산업은 서서히 무너져 내린 것이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부는 넘쳐나는 석유 수입을 복지와 보조금에 무분별하게 쏟아부었고 국민들은 점점 국가에 기대어 사는데 익숙해졌습니다. 스스로 일하고 벌어야 한다는 경제적 자립의식이 서서히 약해진 것입니다. 산업 기반은 무너지고 경제는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회주의 체제로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그러다 국제 유가가 떨어지자 정부 재정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근본 원인을 고치기보다는 급한 대로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화폐를 마구 찍어냈고 결국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노르웨이도 에코피스크 유전이 발견된 후 자칫 이와 비슷한 과정을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5일달러를 국내에 그냥 풀었다면 노르웨이 화폐인 크로네의 가치는 폭등했을 것이며 기존 산업의 붕괴는 시간 문제였을 겁니다. 하지만 노르웨이는 달랐습니다. 눈앞에 쏟아지는 불을 키우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어떻게 하면 이 불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지켜낼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막대한 5일달러를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따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결정의 속도보다 결정의 질을 택한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한 것은 뜻밖에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에코피스크 유전의 상업성이 충분하다고 확인되자 노르웨이 의회는 석유 개발의 기본 원칙을 수립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사람이 바로 오늘 이야기 주인공인 룰프 헬렘이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노동당 의원으로 활동한 인물이었는데 의외로 그의 경력은 단순한 철도 노동자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석유 개발 전문가도 아니었으며 경제학자는 더 아니었습니다. 또한 노르웨이 언론도 크게 호들갑을 떨지 않았고 일반 국민들 반응도 그렇게 마냥 들뜨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일확천금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만약 통화량이 급격하게 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국민 저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 주력 산업이었던 수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계심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죠. 이러한 신중한 분위기 때문에 노르웨이는 막대한 석유 국부 펀드 위에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1969년에 유전이 발견되고 2년이 지난 1971년에 룰프 헬렘이 이끄는 상임위원회는 석유 10개명이란 대원칙을 이끌어냈습니다. 의회가 초당적으로 합의한 10개 조항 가운데 가장 중요한 3가지를 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노르웨이 유전에 대하여 국가는 모든 감독과 통제권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즉 외국 자본이 북해를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걸 막겠다는 선언이었죠. 둘째는 생산된 원유는 반드시 노르웨이 본토 한국까지 가져와서 하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해에서 뽑아낸 기름을 외국 유조선에 곧장 실어서 해외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5일달러가 노르웨이를 거치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가능성을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셋째는 국가는 사후의 모든 단계에서 적절히 직접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가 석유 산업의 직접적인 운영 주체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10계명이라는 이름 자체가 의미하는 상징성입니다. 단순히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국가적인 계율로 격상시킨 것입니다. 즉 전 국민적으로 결의를 했다는 상징성을 부여한 것이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았던 나라가 당장의 탐욕을 버리고 장기적인 부의 플랜을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원칙을 세우는 것과 이를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석유 수출로 인한 5일달러가 본격적으로 쌓이게 되자 또 다른 유혹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가 재정 여유가 생기면서 정치권과 여론에서 다양한 요구가 거세지기 시작한 것이죠. 세금 감면과 무상복지 확대, 인프라 투자 등의 대중적인 요구가 사방에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1인당 25만 크로네, 우리 한국 돈으로 대략 3,5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매년 직접 나누어 주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노르웨이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1990년에 국가 석유 펀드를 만들어서 막대한 5일달러를 국내로 가져오지 않고 전부 해외 자산에만 투자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크로네화의 가치 폭등을 막고 수산업과 제조업 경쟁력을 보존하도록 하는 일종의 통장 묶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재정 준칙을 추가로 법제화했습니다.
펀드 원금에는 절대 손대지 않으며 연 실질 수익률이 3 내지 4% 범위 안에서만 정부의 재정 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종의 자기 통제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숫자가 말해줍니다. 현재 노르웨이 국가 부채 비율은 GDP 대비 약 4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에 비교하면 절반 수준도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더 결정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국부 펀드 자산이 국가 부채를 훨씬 앞질러서 노르웨이 정부는 실질적으로 자산이 부채보다 더 많은 나라입니다. 국가 신용 등급은 S&P나 무디스로부터 모두 최고 등급인 트리플 A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그 이후에 이 국가 석유 펀드의 이름을 정부 연금 펀드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름의 변경이 아니라 현 세대의 자원을 미래 세대 연금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석유가 고갈된 이후를 지금부터 대비하겠다는 국가 철학을 명문화한 것이죠. 일종의 세대 간 자산 이전 효과를 미리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노르웨이 정부 연금 펀드는 약 2.1조 달러짜리의 괴물이 되었습니다. 국민 1인당으로 나누면 우리 한국 돈으로 무려 약 5억 7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전 세계 7,200여 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상장 주식의 약 1.5%가 이 펀드의 것입니다. 지난 2025년 한 해의 수익만 무려 약 2,500억 달러, 우리 한국 돈으로 약 370조 원이 넘습니다. 한국의 연간 국가 예산의 절반이 넘는 돈을 인구 540만 명의 작은 나라가 1년 동안 굴려서 번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워낙 펀드의 규모가 크다 보니 투자 결정 하나하나가 국제적인 외교 사안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2025년 8월 미국 건설장비 회사인 캐터필러와 이스라엘 은행 5곳에 대한 투자를 전면 철회했습니다. 이유는 캐터필러의 불도저가 이스라엘에 의해 팔레스타인 재산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도덕적인 판단인 것이죠. 그러자 미 국무부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캐터필러와 이스라엘 정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투자를 철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발표하고 노르웨이 정부와 직접 협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결국 노르웨이는 이러한 윤리적인 투자 철회 결정을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테슬라와의 충돌도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머스크가 최대 1조 달러 규모로 경영자들에 대하여 보상을 하겠다고 발표하자 테슬라의 7대 주주인 노르웨이 펀드는 공개적으로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경영진에 대한 보상 규모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주주 이익을 희석시킨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 두 차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한때 유럽 변방의 작은 나라가 지금은 세계적인 거대 투자 자금의 위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석유 매장량은 노르웨이의 10배 이상이 되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 국가입니다. 한때는 노르웨이 모델을 참고하여 동일한 구조의 국부 펀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차베스 정권이 법을 개정하여 펀드 전액을 꺼내어 사용했습니다. 같은 유형의 국부 펀드를 만들었지만 끝내 지켜내지 못하고 탕진한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원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석유를 언젠가는 반드시 고갈될 행운으로 인식했지만 베네수엘라는 석유의 축복이 영원할 것으로 오판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두 나라의 운명을 정반대로 갈랐던 것입니다. 노르웨이 국민이 얻은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국민 1인당 5억 원이 넘는 자산이 연금 펀드로 쌓여 있지만 각 개인의 통장으로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얻은 건 안정된 노후입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고 또한 언젠가 석유가 고갈되더라도
연금이 바닥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그것이 노르웨이 전체를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자산입니다. 현재의 풍요를 미래를 위해 남겨놓는 능력, 이것이 국가의 장기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